애매하게? 조용히. 자, 수업 시작할까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고마워요. 체육대회 여파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 나온 나쁜 놈들도 많은데 그래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양난이라고 불리는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부터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학습지가 없군요. 네, 종이다. 좀 미리 좀 얘기하지 그랬어. 내가 임진은 이순신은 정자오랑 정정관 나 몰라 누가 했어? 그 본인들이 반란한 거 아니야? 아니 뭔 소리야? 아니야? 유명인을 모르겠어. 몰라? 그거 삼전도비. 남한산성. 자, 다 받으셨나요? 네,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부터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일본은 어떤 시대였냐면 이른바 센고쿠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였습니다. 센고쿠 시대, 한자로는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어떤 시대였냐면 일본 내에 여러 무사 세력들이 각각의 지방을 장악하고 서로 일본 내의 지배권,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전쟁을 벌이던 시대가 일본의 센고쿠 시대, 전국 시대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일본은 100년 가까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전쟁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다가 대략 16세기 중엽쯤에 일본의 포르투갈 상인들이 와서 화승총, 우리가 흔히 조총으로 알고 있는 새로운 무기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자, 우리 뒤에서 이야기할 텐데요. 이제 조금 연도를 선생님이 좀 외워볼 필요가 있다는 걸 몇 번 연소야? 연도 외우는 얘기 안 하지만 그래도 요거 정도 외워두면은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돼요. 조선이 건국 연도 몇 년인지 기억 안 나요? 1392년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은 4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 1592년. 네, 이렇게 기억해두면은 연도 외워두기가 좋아요. 자, 그래서 신항로 개척 이후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까지 와서 조총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총이란 무기를 굉장히 잘 활용했던 무사 세력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조총이란 무기를 잘 활용했느냐? 자, 이때 당시에 일본에 전해졌던 이 조총이라는 무기는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의 총이라서 한 발 쏘는데 아무리 빨라도 2분 정도가 걸려요. 총구를 쑤신 다음에 어깨다가 걸쳐놓고 뚜껑을 연 다음에 화약통을 털털털털 털어서 화약을 넣습니다. 뚜껑을 닫아요. 그 다음에 앞에 총알을 넣고 그 다음에 심지를 꽂은 다음에 칙칙칙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딱 붙여놓은 다음에 겨냥을 해요. 그러면은 칙 하고 들어가다가 빵 하고 나가는 게 이때 당시의 총이었어. 한 발 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쑤시고 총알 넣고 해가지고 또 해야 돼. 한 발 쏘는 한 2분, 3분 정도가 걸리는 무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방 빵 쏘는 건 굉장히 강력한 무기일 수 있는데 문제는 한 발 빵 쏜 다음에 다시 장전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장전하기 전에 말을 탄 부사들이 달려가서 조총을 쏘는 부대 먼저 학살해버리면 끝나는 무기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전술을 개발해야 되느냐? 조총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을 3줄 혹은 그 이상으로 줄을 세우는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 쏘고지라고. 그렇지. 아파서 빵 쏘면 얘는 뒤로 가는 거야지. 그럼 뒤에서 장전하고 있을 때 내가 앞으로 나와서 빵 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뒤로 가면 세 번째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빵 쏘고 그러면은 처음 쏘고 뒤에 갔던 사람이 다시 장전하고 앞으로 나와서 빵 쏘는 거지. 그래서 원래 한 번 쏘는데 2분, 4분 걸렸던 무기를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전술을 개발해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무사 세력이 다른 무사 세력들을 거의 다 제압하고 일본을 통일하기 직전까지 갔어. 그런데 아케치 미스히데라고 하는 자신의 부하에게 배신을 당해서 목숨을 잃어요. 그러자 이 오다 노부나가 밑에 있었던 또 다른 부하인 우리에게도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를 죽인 아케치 미스히데를 제거하고 자신이 모시던 오다 노부나가가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일본의 통일을 완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5세기 말의 일본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여기서 일본의 각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무사들을 다이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각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여러 다이묘들에게 충성과 항복의 맹세를 받아내므로써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따라서 여기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충성하고 항복을 맹세했던 다이묘들은 자기가 진정으로 원해서 한 일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아니에요. 사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일단은 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 힘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지? 네. 따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이런 놈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 제거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무엇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조선 땅에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왜냐? 만약에 전쟁에서 이겨서 조선 땅을 차지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내 말 안 되는 다이묘들? 보내버려. 거기서 살아라고 하면 돼. 그지? 만약에 전쟁에서 졌어 그러면? 늦었어. 왜 졌어? 예전이나 잘못. 아니 전쟁에 졌으니까 어떻게 될까? 죽어요. 죽겠지. 그지? 전쟁에 져면서 자기에게 말 안 듣는 다이묘들 죽을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이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은 이겨도 좋은 전쟁, 져도 상관없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약간 원숭이 닮기는 했는데 실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려준 초상화니까 잘생기게 그려줄 법도 한데 그래도 원숭이처럼 생겼죠. 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 이 일본은 임진왜란 전까지 전쟁을 하던 시대였다라고 해요. 일본 내에 많은 병사들, 무사들이 필요했겠지. 그들을 먹여 살릴 땅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제 나라가 평화로워졌기 때문에 그 많은 무사들, 그 많은 병사들 필요 없을 거 아니야. 그지? 마찬가지로 조선 땅 침략해서 이기면 너네 거기 가서 살아 라고 하면 되고 지면은 없어질 테니까 부담이 없는 거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일본 내 남아도는 과도한 군사력을 배출하고 부하들에게 나누어줄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항로 개척 이후에 서양 상인들이 동아시아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해상 무역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땅 나아가서 명나라 땅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더욱더 일본의 무역의 이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조선의 침략을 시작하였으니 그렇게 시작된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본군은 가까운 부산으로 와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100년 동안 자기들끼리 전쟁을 했기 때문에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초반부터 일본군은 조선군을 완전히 압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조선군의 경우에는요, 외국 그러니까 일부 해적의 침략 같은 것들에 대비할 정도는 되어 있었지만 일본군의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당시 조선의 경우에는 1392년에 세워진 이래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전쟁의 실전 경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오랫동안 없다 보니까 군인을 굳이 뭐하러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다가 세금 좀 많이 내면 돈 좀 내면은 군대에 가는 것을 면제해주는 반군 수포제 같은 것들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의 숫자도 크게 줄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전쟁 초기에 일본군에 의해서 조선군은 패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한 21일 정도 걸렸다라고 해요. 당시 교통 상황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천천히 걸어가면 한 15일 보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군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20일 걸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막힘없이. 그렇지. 조선군의 저항이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죠? 무력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는 어디까지 피난을 가는 것이냐?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왕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급하게 자신의 아들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서 정부를 둘로 쪼갭니다. 그러면서 선조의 경우에는 의주에 가서 명나라에게다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고, 광해군의 경우에는 전국 각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의병을 모집하는 등 전쟁을 수습하기 위한 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명나라 군대에게 명나라에게 군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알다시피 사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일본에 의한 침략을 조선이 스스로의 힘으로 막아내기는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사실 명나라도 조선을 도와줄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명나라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를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이 진작부터 도와달라고 원군을 요청했는데 명나라 쪽에서는 계속 뭐라고 답변했느냐? 미안한데 지금 우리가 너네 도와줄 여유가 없다. 너네 이겨낼 수 있어. 화이팅! 잘 싸워봐.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원군의 파견을 거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쯤 가서야 조선에게 군대를 보내줄 것을 결정하게 되느냐? 일본군이 평양을 넘어섰을 때. 왜? 명나라도 위험해. 그렇지. 평양 넘어가게 되면 명나라도 위험해요. 그죠? 특히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조선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정명향도라 그랬어. 우리 명나라 정벌하러 가는 길이니까 길을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다시 말해서 일본의 공격 목표가 명나라라고 명분을 내세운 상황에서 일본군이 평양을 넘어섰을 때 명나라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전쟁은 어디에서 끝내야 되겠다? 조선 땅 안에서 끝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평양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명나라에서 원군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도 명나라 군대가 오기 전까지 조선이 망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었던 까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순신의 이끄는 수건의 활약과 그리고 의병의 활약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일본군의 전쟁 계획은 어떠했느냐? 부산에다가 내려주면 육군이 빠른 속도로 진격해서 한반도 전역을 장악해 나간다. 군데군데 필요한 식량과 무기가 있다면 배로 실어 날라다 준다라고 하는 게 원래 일본의 전쟁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 일본의 육군은 계획대로 쭉쭉쭉 진격을 해 나갔는데 뭐가 생각대로 안 된 거야? 그렇죠. 바다를 통한 보급이 중간에 이순신에서 막힌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의 경우는 전쟁에 필요한 무기나 식량 혹은 추가 병력 같은 것들을 제때 보충하지 못하면서 진격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또한 일본군들이 상당히 당황했던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의병의 존재입니다. 의병이 뭔가요? 농민. 의로운 군대. 그죠? 원래 이 사람들은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난 군인들을 가지고 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일본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존재였어요. 센고쿠 시대 때 다이묘끼리의 전쟁은 다이묘가 자기 땅 버리고 도망가면 그걸로 끝이었거든. 일본의 농민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이묘가 교체되는 게 뭔 상관이야? 어차피 똑같은 놈인데 뭐, 그지? 그러다 보니까 다이묘가 자기의 성을 버리고 도망가면 그거로 전쟁이 끝났거든. 그래서 일본도 선조가 서울을 버리고 도망가는 순간 전쟁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조선의 농민 백성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키게 되면서 전쟁이 훨씬 더 장기화되었던 것, 일본이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일본군의 경우에는 이순신에 의해서 물자 보급이 막혀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쌀이 생산되는 전라도 지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의병의 활약으로 일본군이 전라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어.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 나는 풍부한 식량을 바탕으로 조선이 명나라 군대가 오기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식량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잘 버티고 있었다. 그러다가 명나라에서 원군을 보내오게 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다. 평양성 전투에서 평양을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탈환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밀리기만 했던 전쟁의 상황이 역전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후에 서울을 되찾기 위해서 쭉쭉쭉 내려오게 되는데 사실 그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어. 사실 명나라는 일본군을 굉장히 얕잡아 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만만하게 보다가 명나라 군대도 서울까지 가는데 몇 번이나 일본군에게 큰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다가 간신히 서울까지 되찾고 일본 군대의 경우에도 명나라 군대가 개입을 해 오게 되면서 일정 부분 후퇴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군도 쭉 아래 경상도까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자, 일본군이 어디까지 후퇴했다고? 경상도까지 후퇴됐다고. 애당초 명나라가 조선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던 목적이 뭐였어? 그렇지. 조선 땅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였어요. 그죠? 일본군이 어디를 넘어서니까 군대를 보내왔다고? 평양을 넘어서니까. 근데 일본군이 지금 어디까지 후퇴했다고? 경상도까지 후퇴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한 거야. 그지? 그래서 전쟁을 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명나라는 이쯤에서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반도 전체를 차지할 수 없다면 일부라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적당히 마무리 짓고 싶어 했던 명나라와 한반도의 일부라도 갖고 싶었던 일본 사이에서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조선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 끝까지 밀어내야지, 그지? 우리 땅에 일본군을 남겨놔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조선의 정부의 입장을 무시하고 둘 사이에 휴전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실패로 끝나요. 왜냐면은 명나라는 일본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었고 일본은 자신감이 너무 넘쳤거든. 양쪽에서 제안했던 휴전 협상의 조건이 너무 큰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이 갭을 줄여보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그 갭을 줄이지 못하고 협상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요. 일본군이 다시 침입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1597년에 정류재란이라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일본군이 북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잘 막아냈고 이순신이 여전히 바다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되자 일본군들이 모두 철수하게 되면서 대략 6년 또는 7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은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임진왜란이 끝났습니다. 전쟁터가 되었던 조선 땅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죠. 국토가 황폐해졌다. 전쟁 기간 동안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해서 농경지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전쟁 전까지만 해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이만큼이나 있었는데 전쟁을 겪었던, 특히나 전쟁이 집중되었던 경상도나 전라도의 경우에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죠? 농사를 짓지 못해서 땅이 망가지고 전쟁터가 되면서 짓밟혀서 땅이 망가지고 하면서 농경지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은 사람, 포로로 끌려가다가 죽은 사람 등등등이 있지만 식량 생산이 급감하게 됨에 따라 굶어 죽은 사람들도 꽤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국의 땅이 어디에 있는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놨던 토지대장, 어디에 세금 낼 사람이 몇 명이나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기록해놨던 호적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게 되면서 정부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나라에 돈이 없는 재정이 궁핍한 상황이 꽤나 오랫동안 이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한편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일본 군인들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어요. 사실 일본의 농민 백성도 조선이라는 전쟁터에 끌려가고 싶지는 않았거든. 자,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임진왜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적어도 조선이 일본보다 군사력은 약했을지는 몰라도 문화적인, 기술적인 수준은 뛰어났거든. 자, 그래서 일본군들은 조선을 침략해 왔을 때 조선에 있는 수준 높은 기술이나 문화 혹은 그런 문화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본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기술과 문화가 발전하는데 이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금속활자 기술 일찍부터 발전해 있었잖아요. 그죠? 금속활자 같은 거 일본에 접하되면서 인쇄술의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일본에서는 센고쿠 시대 때 무사들 사이에서 차를 마시는 문화가 되게 유행하거든요. 차는 어떤 그릇에다가 우려내서 따라서 마시지?
도자기죠, 그죠? 그래서 무사들 사이에서 예쁜 도자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부터 고려 청자를 비롯해서 도자기가 아름답기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임진왜란 때 조선에 왔던 일본 군들 우리나라의 예쁜 도자기들을 싹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도자기 만들 줄 아는 기술자들도 여럿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일본에서 예쁜 도자기들을 만들어내게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삼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가서 일본에서 이 사람들한테 집도 주고 땅도 주고 하인도 줍니다. 뭐만 만들어? 도자기만 만들어라고 해요. 그래서 아리타자리라고 한때 세계적으로 큰 명성을 얻던 일본의 대표적인 도자기 같은 것들이 이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간 인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한편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줄 만한 상황이었다고 했나요? 아니었다고 했나요? 아니었어요. 하지만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무리해서 조선을 도와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느냐? 그 전까지 명나라는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진족들이 크지 못하게 강력한 군대로 그들을 잘 억누르고 있었거든. 그런데 임진왜란 때 그 군대가 조선에 파견되었던 것이고 큰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명나라의 강력한 군대가 여진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여진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만주에서 여진족의 성장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갈까요? 1학년 한국사에서 중간고사 성적에 40점이 안 되는 학생들이 53%였어. 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57점이에요. 네. 9반이 반평균이 제일 높긴 하더라고. 나이스. 47점이었나? 네, 안타깝네요.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자, 그 이후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때 선조에 의해서 세자로 책봉되었던 광해군이 임진왜란 중에 왕자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내고 이후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광해군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나라를 정상 궤도에 되돌려놓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불타 없어진 토지 대장 같은 거 다시 만들고 뒤에서 배울 거예요. 대동법 같은 새로운 세금 제도를 실시해서 백성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정부의 세금 수입을 또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방금 앞 페이지에서 배웠듯이 임진왜란 이후에 명나라에 의한 여진족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만주에서 여진족이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후금이라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과거 고려시대 때 여진족들이 금이라는 나라 세웠잖아요. 그죠? 후금은 그 뒤를 잇는다라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후금이라고 지은 것이죠. 누르하치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나라입니다. 자, 후금을 세운 이후에 후금은 명나라를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명나라 안 그래도 국력이 쇠퇴하던 중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무리해서 조선을 도왔다가 국력이 더더욱 쇠퇴하게 되면서 후금의 공격을 제대로 막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조선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임진왜란 때 우리가 너네 도와줬으니까 이번에 너네가 우리 도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조선에게 군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조선 명나라를 도와야 하나요? 네. 도와야지.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줬잖아. 그지? 자, 하지만 조선이 명나라를 도울 만한 여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하지만 무리해서 조선이 명나라를 도울 수는 있어. 만약에 근데 조선이 무리해서 명나라를 도왔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일본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당장 명나라랑 싸우는 후금이 너네 왜 명나라 편 들어라고 하면서 강력한 후금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죠? 따라서 조선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느냐? 명을 도와줘야 하지만 명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광해군과 함께 그리고 정치를 하고 있었던 북인이라고 하는 붕당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두 나라 사이에서의 중립 외교였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강홍립의 투항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광해군이 결국 명나라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야만 했어. 그래서 명나라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낼 때 지휘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강홍립이라는 사람이었고, 광해군이 강홍립을 몰래 불러서 상황을 보아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강홍립은 조선군을 이끌고 사르후 전투라고 하는 명과 후금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가서 명나라 편을 도와서 후금군과 싸우는 척을 하다가 명나라 군대가 후퇴하자 후금 쪽에 가서 우리 사실 너네랑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명나라가 하도 군대를 보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끌고 나왔다. 하지만 우리의 어쩔 수 없음을 좀 이해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후금 역시 명나라랑 싸우는데 조선을 적으로 돌리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너희의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한다 라고 하면서 강홍립의 항복을 받아주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명나라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지만 후금을 적으로 돌리지 않았던 강홍립의 투항 사건이 광해군에 의해서 이루어진 중립 외교의 대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네. 그런데 요 이야기는 나중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교과서에서는 아직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찌되었든 광해군의 경우에는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을 유지하려는 외교 정책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광해군과 북인이라는 붕당이 조선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서인이라고 하는 붕당 세력들이 이것을 자신들의 권력을 잡는 명분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명나라 도와야 되는데 명나라 돕는 척하면서 후금이랑 손을 잡았다 이거야. 오랑캐랑 손잡고 명나라를 배신하는 이런 배신자를 어떻게 왕으로 모실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서인 세력이 주도해서 광해군을 왕에서 몰아내고 인조를 새롭게 조선의 왕으로 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이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고, 광해군이 강홍립을 불러서 상황을 보아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라 라는 비밀 지시를 내렸던 것도 아마 이 서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죠? 네,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하였다. 그러자 서인들이 광해군을 배신자로 비난하면서 그것을 명분으로 세워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웠으니 그 사건이 바로 인조반정이라는 사건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인조가 왕위에 오르고 서인 붕당이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위에 오르고 권력을 잡게 되었던 명분이 뭐였어요? 광해군이 뭐 했다고? 오랑캐 편 들었다고 몰아낸 거였어, 그지? 따라서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이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 조선은 어떠한 외교 정책을 취해야만 하나요?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을 취해야만 하지.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은 아무 이유 없이 왕을 몰아낸 반란군에 불과하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신명배금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후금을 적으로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후금을 자극하였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모문룡의 군대를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자, 모문룡의 경우에는 명나라 말기의 장군이에요. 명나라 해군을 이끌고 가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에 머물면서 배를 타고 후금을 공격했다가 다시 돌아오고를 반복했던 명나라의 장군이에요. 자, 하지만 이 가도라는 섬이 워낙 조그마한 섬이었기 때문에 이 모문룡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가 다 먹을 만한 식량이나 다 사용할 만한 무기를 구할 수는 없는 땅이었어. 자, 그래서 후금은 쟤네 조금 저러다 말겠지 뭐 저 조그마한 섬에서 얼마나 버티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매번마다 굉장히 잘 먹은 명나라 군대가 좋은 무기를 들고 후금을 공격하러 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더니, 그렇지, 모문룡은 조선에게 우리가 먹을 식량과 우리가 쓸 무기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신명배금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인조와 조선은 그들에게 식량과 무기를 제공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분노한 후금 군대가 가도로 와서 오물령의 군대를 제거하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그러면서 한성 가까이 쭉 내려와요. 여기 수도 가까이 옵니다. 자, 그러면서 한때 인조의 경우에는 몽골 때와 마찬가지로 강화도로 도망을 가기도 해요. 이 사건이 바로 1627년에 일어난 정묘호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는 아직 후금과 명나라 사이의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후금은 명나라와의 또 다른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조선에서 시간을 끌 수가 없었어. 강화도로 도망간 인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선과 화해하고 적당히 타협을 맺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너네 우리랑 사이좋게 지낼 거지? 명나라 편 안 될 거지? 라는 다짐을 받아내고 일단 후금의 군대는 철수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후금을 세운 사람은 누르하치였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조선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는 사실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온건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뒤를 이은 홍타이지라는 사람은 반대였어요. 아버지와 달리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자, 이 홍타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 이름을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황제의 나라를 내세웠어요. 자, 그러면서 청나라에서 조선에서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우리가 황제의 나라가 되었으니 왕의 나라인 너희 나라는 우리의 신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조선에게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 군신의 관계를 요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조선에서는 입장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저들의 힘이 너무 강하니 일단 외교적으로 적당히 타협을 보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주화론과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오랑캐에게 고개를 숙이고 군신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주전론으로 대립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인조와 서인들은 무엇을 명분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광해군이 뭐 했다고? 그렇지, 오랑캐랑 손잡았다고 그 사람 몰아낸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인조와 서인은 끝까지 뭘 포기할 수 없었다? 신명백명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지? 그래서 주전론이 우세해지게 되면서 청나라의 요구를 거절하자 청나라 황제였던 홍타이지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공격해 오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갈까요? 네. 인조 이번에도 강화도로 도망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12월에서 1월 당시는 굉장히 기록적으로 추운 겨울이었어요. 이미 강화도로 가는 바다가 꽁꽁 얼어 있었어. 인조 말 타고 강화도로 건너가려다가 말이 얼음에 미끄러져서 말이에서 3번이나 떨어집니다. 야, 이러다가 강화도 가기 전에 말이에서 떨어져 죽겠다 싶었던 인조는 말을 타고 남쪽으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쫓아오는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결국 어디로 피신을 하게 되냐면 오늘날 경기도 성남시가 있는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가봤나요? 네, 별로 멀지 않아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올라가 본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꽤 힘들어. 선생님도 옛날에 이 근처 살았었는데 꽤나 힘듭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면은 인조가 왜 여기로 도망갔는지 대충 이해가 돼요. 네, 청나라 군대가 쉽게 올라오지 못할 만한 산성이기는 하거든요. 자, 하지만 홍타이지가 직접 군대를 끌고 왔는데 이 조선 땅에 있는 산성 하나 함락시킬 만한 능력이 없었을까? 아니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홍타이지의 군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을 포위하고서는 기다려요.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왜냐? 여기서 힘으로 굴복시켜봐야 결국에는 나중에 또 저항할 거 아니야.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면은 나중에 사람이 힘이 약해졌을 때 또다시 저항할 수가 있잖아. 그지? 따라서 영원히 말을 잘 듣게 하려면 자기 스스로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무슨 이해가 안 되나? 되죠. 인간의 정신력이 가장 약해질 때 언제인가? 배고프고 배고프고 졸리고 또 하나
춥고 배고프고 졸릴 때 그렇지. 당시 무척이나 추운 겨울이라고 하고 얘기를 했어요. 남한산성 안에 식량이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인조도 막판에는 왕도 막판에는 하루에 죽 한 그릇 간신히 먹었다고 하거든. 나머지 남한산성 안에 있는 병사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춥고 힘들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결국 견디다 못한 인조는 항복을 결정하기로 합니다. 남한산성에 올라가면 롯데월드가 보여요. 날씨가 좋은 날에 보여요. 그리고 롯데월드에는 오늘날 롯데월드가 있는 곳은 옛날에는 삼전도라는 섬이었고 거기에서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조의 경우에는 말을 타고 신하의 옷을 입고 남한산성에서 삼전도까지 내려가서 홍타이지 앞에서 항복을 하고 신하의 예를 취하게 됩니다. 309고두라는 거래요. 이게 뭐냐면은 황제를 만났을 때 신하가 행하는 예입니다. 3번 절하고 9번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한 번 절할 때 머리를 땅을 3번 박는 거야. 셋. 하나. 2세트. 3세트. 요거를 가지고 309고두라고 합니다. 또는 300고두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인조가 홍타이지에게 신하로서의 예를 취함으로써 삼전도에서 결국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고 그들과 군신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여진족을 오랑캐로 생각해 왔던 성리학 국가인 조선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자 굴욕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조선은 청나라에게 막대한 공부를 바쳐야만 했고 수많은 왕조와 백성들이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만은 이후에도 우리는 아직 지지 않았어. 우리가 친명배급을 선택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오랑캐와 맺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언제가 바로잡을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주장하는 북벌운동 같은 것들이 이후에 조선 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오늘날 롯데월드 옆에 가면은 삼전도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가보면은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는 비석이 세워져 있거든요. 나중에 너네 다음 주에 가지 않나? 네, 롯데월드 가게 되면은 볼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롯데월드 밖에 나가면 금방 가요. 그 석촌호수 바로 옆에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은 요거 한번 보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끝인가? 네, 그런데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난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러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